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이 투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오늘부터 4주 동안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증, 응급 환자 진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 지원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수천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서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한 형사처벌 채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12,000명에 육박하는 만큼 대규모 고발 국면에 대응하는 세부 수사 방안을 세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무거운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른바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병원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실제 전공의가 고발되면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고발하자 경찰은 사흘 만인 지난 1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을 올려 비난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저히 조사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 사이 연관성을 수사해달란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합니다. 비대위는 여기서 최근 집단 행동과 관련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유해 인준받은 뒤 목요일 국민과의 대화 방법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공약을 검증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는 1호 공약을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지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짠 원안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파고들어 자녀 부담을 걱정하는 노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예산 복원만으론 부족하다며 당장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의 호의적인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진 중장년층까지 겨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가족들이 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내걸었습니다.
당의 총선 정책 과제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유연근무제 정착,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진 언제든 쓸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약속하며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지지세가 약한 연령층이 좋아할 1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이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같은 공약으로 차별화에 주력한 군소정당과 달리 외연을 넓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만 주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구의 마음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조해 준다라면은 그렇다면 그 많은 재정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실제 사용하면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불리한 처우를 그대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배려, 거기까지 어떤 세심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 21대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대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입장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총선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고양시를 찾아 지역 민심을 공략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당내에 설치된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TF가 동행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번 주 수도권뿐 아니라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 열세 지역인 호남을 차례로 찾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10일 총선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후보자들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 돈봉투, 친일, 극우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남 홍성과 천안을 잇따라 방문해 충청권 표심 잡기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홍성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한 뒤 양승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리는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이어 천안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충남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천안의 한 공원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정권 교체에 희망을 드리고 민주 세력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총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 대안 세력을 새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어렵다며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방탄만 일삼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첫 순서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와 안철수 두 중량감 있는 인사에 류호정 전 의원까지 합류한 가운데 재건축 이슈가 표심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강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 분당,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면 2기 신도시 판교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현안도 많고 성남 시민보단 분당과 판교 주민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더 짙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야 거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도전자는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정치적 기반인 강원을 뒤로 하고 험지 출마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이광재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저를. 네, 알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내세웁니다.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은 역시 제가 한 수 위라고. 이를 막아내야 할 현역,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는 안철수.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 못 찍었는데.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높은 대중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창업을 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2년만 하라고 뽑아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6년을 생각하고. 지역구가 갑을로 나뉜 2000년 이후 성적표를 보면 6승 1패로 보수정당 우세. 그러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깃발이 처음 꽂히고 지난 총선 땐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초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동을 싹쓸이하며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해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평범한 논밭에서 1989년 1기 신도시 지정과 개발, 이후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도 생겼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먼저 조성된 분당 시범단지입니다. 무려 7,700여 세대의 규모인데요. 어느덧 입주 30년을 넘겼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안철수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론과 속도전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세종시나 이런 도시를 기획하고 이 시범 단지가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애로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재건축에 진정성 있게 대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용산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아이들 그 학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게임, IT 기업, 각종 스타트업 등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젊은 표심 잡기 역시 이 지역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판교 신도시 지역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그전 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 손을 들어줬을 만큼 지역군의 상대적 경합지로 꼽힙니다. 주민들의 바람도 실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젊은 분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 놀러 오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총선에.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담 없이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 창업가 등 경력을 부각하며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이광재 후보는 지역 내에서 일과 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집주 근접 인프라 확충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듭니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교에도 영재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와 긍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개발자는 밤새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맥주도 마시고 토론하고 이런 주거단지와 이런 좀 활력이 있는 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여기에 21대 국회 최연소 류호정 전 의원의 출마도 눈에 띕니다. 정의당 출신이지만 중도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 간판을 단 만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떼어내 분당시를 만들고 분당시에 판교구를 신설하자는 공약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합니다.
골목골목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도시에서 출마하는 게 저는 지역 유권자분들께도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3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분당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세 굳히기이냐, 4년 만에 재탈환이냐, 수도권 교두보 마련에 중요한 분당갑 빅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한 건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습니다. 애초 지난 8일 출국 예정이었는데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서 표를 취소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은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 이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을 출국 금지했는데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약식 조사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미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결국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전 장관이 별다른 해명 없이 출국을 강행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밤바다에서 낚싯배가 좌초돼 선장을 비롯한 18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에서 난 불로 주민 1명이 다치고 3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성훈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다친 남성을 들것에 태워 선박에서 육지로 옮깁니다. 환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여수시 소거문도 동쪽 바다에서 구통급 낚싯배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탑승자 18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40대 선장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승객 7명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항해하던 배가 바위섬에 부딪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가정집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삼각동 상가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과 10여 분 만에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목욕탕에 물과 전기가 끊겨 한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목욕탕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하던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종용하며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이지만 깜깜한 목욕탕. 샤워기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물과 전기를 끄는 건 바로 새로 바뀐 목욕탕 주인인 70대 A씨입니다. 4년 전 코로나19로 목욕탕 손님이 뚝 끊기자 당시 사장은 여탕만 위탁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A씨가 목욕탕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여탕도 같이 운영해야겠으니 여탕 운영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 목욕탕이 활성화가 되는가 싶으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여탕 운영자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나가길 거부했더니 A씨가 바로 다음 날 다짜고짜 영업방해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끊기면서 목욕탕은 한 달 넘게 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여탕 운영자와 직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말 땅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일을 못하고 또 어디 일자리도 없고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지금 버텨나가면서 목욕탕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해 말 목욕탕 주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탕 운영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알리려 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탕 운영자가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단전 단수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계약 변경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기와 물을 끊는 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욕탕 세주인과 여탕 운영 사업자 모두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오늘 오전 11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카타르 아시아컵에서 캡틴 손흥민과 충돌하며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의 발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또 태극마크를 한 번도 달지 못한 지난해 K리그 득점왕 주민규와 러시아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이승우의 발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과일과 채소 가격과 관련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사과 먹느니 라면 사요라는 제목과 함께 2개의 10,000원 가격표가 붙어있는 사과 사진도 보입니다. 사과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물가지수가 71%나 올랐는데요.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는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전망이라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검역 협상에 따른 문제가 있겠는데요. 외국산 농식물 수입을 위해서는 총 8단계의 검역 협상을 통과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과의 경우는 더 긴데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1992년 협상을 시작한 일본과 5단계 협상에 멈춰 있는 게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거고요.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과는 30년째 3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과를 수입하게 될 경우 재배 농가로 하여금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 사과를 심고 키울 땅이 점점 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수입까지 하게 되면 자칫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당장 가격이 높다고 바로 사과를 수입해서 효과를 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막말에 공직 버리는 MG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10년 미만 공무원 6만 4천여 명 중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선망 직업이었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된 후에도 퇴직이 늘고 있는 건데요. 기사는 악성 민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 실린 공무원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폭언과 욕설, 고성은 기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명이 거론되거나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이 공개돼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역으로 고발당하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다 보니까 결국 당하는 사람만 괴로운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보호 대책으로 독립적인 휴식 공간 마련,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민원실에 청원 경찰을 도입하거나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방법, 또 민원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할마, 할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부모 돌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 급여 등 돌봄 제도는 부모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조부모의 경우 손자녀를 돌보려면 일을 그만두거나 힘들게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부모도 육아휴직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조부모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호주의 경우 특정 조건 없이 조부모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픈 경우 등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고, 헝가리는 부모가 휴직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선 조부모 육아휴직을 제도화하자는 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먼저 부모나 도우미 등을 통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제도화가 단순히 혜택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조부모에게 돌봄의 의무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제한적 적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조손가정이나 중증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단계를 나눠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작품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뱅크시의 2003년작 판화입니다. 원숭이 여왕입니다. 이 작품은 총 750개 에디션이 제작됐고요. 이 중에 150개는 뱅크시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개에는 서명이 없는데 이 때문에 위조품도 다수 유통되고 있고, 수집가들은 진품 인증을 받고 싶어서 뱅크시 공식 작품 보증기관에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술 수집가 2명은 원숭이 여왕에 대해서 진품 인증 문의를 했지만 3년 동안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최근 해당 기관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끝난다면 뱅크시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뱅크시는 1990년대 이후 세계 거리 곳곳에 풍자적인 작품을 남기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한 밴드의 멤버다, 미술 관련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다, 공립학교 미술교사다, 그동안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 정체가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 대결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트럼프가 앞서가던 여론조사도 본선 구도로 재편되면서 다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지난주 국정연설에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트럼프를 독재자 프레임으로 몰아넣고 약점인 국경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Instead of celebrating the contributions of immigrants to our country, to our economy and our communities, Donald Trump calls them vermin, poisoning the blood of America.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국정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표현을 쓴 데 사과했다며 국경 정책을 망친 확신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국정연설 메시지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Crooked Joe's angry, dark, hate-filled rant of a State of the Union address didn't it bring us together? Remember, he said, "I'm going to bring the country together." 바이든 대 트럼프 대선 본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지지율은 다시 수평을 맞췄습니다. 지난주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트럼프가 계속 앞서가던 추세였지만 6개월 만에 바이든에 따라잡혔습니다. 특히 헤일리를 찍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63%가 바이든 지지로 돌아서
트럼프가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And I hope he does that.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 경선이 현지 시간 12일 치러지는 가운데 후보직이 확정된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 당에서 얼마나 표를 결집하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도 러시아의 근본적인 군수물자 부족은 여전하다는 미국 의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러시아 군사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으로 러시아가 군사자원에 큰 손실을 입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물자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품과 생산 장비가 부족한 데다 무기와 탄약 생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러시아 군수업체는 질보다는 양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근본적인 물자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한 달간의 이슬람 금식 기간 라마단을 맞게 됐습니다. 본래 축제와 감사의 의미가 담겼는데 지금은 계속 전쟁 중인 상황이라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사도 무함마드가 경전 쿠란을 계시받은 이를 기리는 신성한 달 라마단이 이슬람 국가 각지에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에도 축제의 상징인 촛불과 초승달 기념품 등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للاسف يعني الاقبال سيء جدا ما فيش ناس عمالها بتشتري وفيش فرحه وفيش بهجه لرمضان يعني السنه الحمد لله احنا بنستنى رمضان من السنه للسنه 화려한 거리 장식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마다 상인과 주민들로 북적이던 유서 깊은 성벽길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لذلك نحن انه العام هذا يعني قررنا بقرار رسمي انه البلده القديمه لن تزين كرامه لدماء اطفالنا ودماء شيوخنا وكبارنا الشهداء. 올해 라마단은 축제와 감사가 아닌 긴장 속에 시작됐습니다. 5개월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는 휴전 재개 없이 라마단을 맞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라마단이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긴장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곳은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 하마스는 성명에서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안팎 모든 전선에서의 대결과 시위, 알 아크사를 향한 집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성지 알 아크사 사원 주변 골목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y will be welcome. However, to those who wish to exploit this holiday, to the terror organizations, to Hamas, to Islamic Jihad that have already called for attacks on Israelis during Ramadan, I want to clearly state they are not.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 알 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일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대규모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군경 사이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 마지막 열흘 동안 이루어지는 밤샘 기도를 위해 알 아크사를 방문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을 돕기보다 해를 끼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이스라엘인 대다수가 희망하는 바에 역행하는 개인적 정책을 추구해 이스라엘의 이익을 해친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그의 발언은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자산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각종 자산 가격, 비트코인, 주식도 다 뛰고 있는데 이제 금값 역시 이제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수님?
예,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금값이 이제 한국 KRX 현물 시장에서 1g당 가격이 이제 8만 한 원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지난 2주간 굉장히 많이 올라서 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9만 원대 초반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 금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건지 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 금값이 오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홍해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라든지 이런 국제 간 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미 연준이라든지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창 형성이 되다가 좀 약간 물러선 상황이었죠. 이제 물가가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건데요. 이 제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제 조사한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제조업 부문에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을 더 뒤로 미루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가 생기게 된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고용시장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2월달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이 좀 올랐습니다. 미국에. 실업률도 오르고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하고. 그러면 고용시장도 좀 더 균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고용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겠구나 하는 기대는 이제 좀 접어도 되겠구나. 즉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또 금에 대한 수요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들, 대체 자산들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수익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지급하는데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금은 대체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 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따라서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방금 안전자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미 달러, 미 국채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미 달러를 아니 국채를 선호하는 것보다 국채보다 좀 금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좀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신흥국 중앙은행에서 금을 최근에 많이 이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국채도 외환 보유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금으로 좀 수요가 몰리느냐라고 보시면 신흥국 같은 경우 지금 이 달러라든지 아니면 미 국채에 대한 이제 선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채를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그런 점이 이제 도드라지지 않는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난해 경험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되면서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동결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달러화 자산이라든지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구나 해서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 특히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금 보유를 상당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행의 그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값이 빠르게 오르다가 보니까 은행의 그 골드바 판매도 지금 늘었다고 하거든요. 지난달에만 지금 은행 골드바의 판매가 66억이 팔렸다고 지금 봤는데 이 금값 강세가 결국엔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도 금값이 당분간은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는 인하될 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금에 대한 수요를 점점 높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단기간에 해소될 그런 여지는 없는 데다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금을 대체 자산으로 이게 지금 매입하려는 그런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높게 유지되고 금 가격도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전기요금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산업용이라고 하거든요. 좀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요금을 계산을 할 때 그 종별로,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용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전기를 말하고요. 주택용은 이제 가정에서 쓰이는 전기를 말하는데 이 두 가격이 사실은 주택용이 계속해서 더 높게 유지가 됐습니다. 산업용보다. 그런데 2023년에 이게 역전이 되면서 산업용 전기의 단가가 주택용 전기 단가보다 더 높아진 건데요.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으로 했을 때 산업용은 153.7원, 그다음에 주택용이 149.8원으로 산업용 전기가 더 비쌌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이 2019년에 한번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1961년에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이렇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보다 비쌌던 건 이렇게 2해에 불과합니다. 즉 항상 산업용 전기가 더 쌌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느냐? 최근에 한 2년 동안 그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 그런 원가 인상 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전기 요금 오르려고 했더니 사실은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가 사실은 올릴 때 저항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네. 산업용 전기 가격을 조금 더 많이 올리게 된 거죠. 따라서 산업용 전기 가격이 조금 더 주택용 전기 가격보다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례적인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전기 요금은 원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원가가 낮을수록 전기 요금이 좀 낮게 설정이 되는데 사실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보다는 원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는 전압이 높은데요. 전압이 높을수록 생산 원가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정용은 여러 가구의 이제 배전 설비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원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가 OECD 국가들만 보더라도 주택용보다는 한 25% 정도 요금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좀 어쨌든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비싸진 게 이례적이라면 이 기업 경영에도 좀 실제로 부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생산할 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용 전기 요금이 더 빠르게 올라서 요금이 크게 오르게 되면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이 좀 국제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산업용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가는 그래서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교수님 다만 지금 문제는 원체 산업용 전기가 좀 너무 싼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정부가 철강업계, 특히 이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지금 우려나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산업용 전기가 이제 대체로 주택용보다 저렴한 것은 국제적인 이제 상황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뭐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좀 주택용 전기보다 최근에 더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 산업용 전기 단가와 비교했을 때 한 66%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전기 가격을 너무 싸게 유지를 해서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그런 관련 산업에 대해서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거든요. 따라서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싸면 사실은 기업체에서 에너지를 절감을 할 노력을 할 유인이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탄소를 좀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좀 에너지 절감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산업용 전기 가격이 너무 낮게 유지되면 이럴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좋지는 않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끝으로 주간 경제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좀 눈에 띄는 일정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15일에는 미국이 쿼드러플 위칭데이, 뭐 이른바 네 마녀의 날이라는 걸 맞는데 이게 좀 어떤 날입니까, 이게? 이게 말하자면 네 가지의 파생 상품의 만기가 같이 도래하는 날이라고 해서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가 지수에 대한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 옵션이 모두 만기가 도래하는 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에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게 이제 3월 14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선물과 이제 옵션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선물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현물 가격이 적당하다면 그것을 이제 행사하게 되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변동성이 당연히 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주가가 어떻게 튈지 잘 모르는, 그래서 네 마녀의 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게 14일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날은 주가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UME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학기를 불과 6일 남겨두고 서울의 한 자치구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설부터 원장 이력까지 꼼꼼히 따져 어린이집을 골랐던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원장의 교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A씨는 만 1살 된 아이를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시설부터 교육과정, 원장까지 동네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대기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이제 대기를 건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좀 어린아이 이제 보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걱정되고 해서 많이 알아보고 좀 입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학기를 6일 앞두고 원장이 바뀌게 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원장은 과거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민원이 제기됐다는 소문이 돌아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애기들 보시는 건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게 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미 기존 원장이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해 1년짜리 교육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새로운 원장이 오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안정적인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이런 갑작스러운 원장 교체는 동작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28곳 가운데 26곳에 이릅니다. 5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원장이 대상인데 학기 시작 전 인사 단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작구청은 학기 중 전보를 하면 아이들과 원장 간 이미 애착 관계가 형성돼 이를 고려해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전보를 단행한 데다 인수인계 기간도 휴일을 제외하면 3일에 불과해 학부모와 원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부모들 불만이 커지자 동작구는 내년부터 전보 시기를 정례화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방침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전보 기준과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림청은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어제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치안 불안과 생활고 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여성과 학생 등 500여 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됐습니다. 네, 몸값을 노리는 납치 사건이 반복되는 건데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공립초등학교에 무장교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They came in dozen, riding on bike, shooting sporadically and randomly.
they surrounded the school. 간신히 도망쳐 몸을 피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인 280여 명은 숲속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내려те ingina haka a mashin da yake biyo na mashin ne ina sai ingina sai kawai sai na samu na tsallako titi ina tsallakewa sai ne. 무장교환들은 이틀 뒤 새벽에는 다른 기숙학교를 덮쳐 자고 있던 어린이 15명을 또 납치해 갔습니다. 더 앞서 지난 6일에도 여성과 어린이 200여 명을 끌고 갔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를 비롯한 여러 무장 단체들이 공무원과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 학생들을 납치해 몸값을 뜯어내면서 납치가 일종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몸값으로 지난 10여 년간 수백억 원이 건네졌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학생만 해도 1,40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나치 독일에 의한 네덜란드 유대인 대학살 피해를 기록한 국립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암스테르담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은 네덜란드에서 추방돼 나치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 10만여 명의 사연과 나치 독일 점령하에서 유대인이 구조적으로 박해받은 역사를 담았습니다. 박물관에는 강제 수용소 해방 후 시신 옆을 지나가는 소년의 사진과 수용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대인의 유품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아람코의 지난해 순이익이 유가 하락과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람코는 지난해 순이익이 1,2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500억 원을 기록해 한 해 전보다 24.7%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감소는 주로 원유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 그리고 정제 화학 부문 마진 약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이 없다며 정부 예산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48% 인상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부 고위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2월 월급 602만 페소, 우리 돈으로 923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1월 월급 406만 페소에서 48%나 셀프 인상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4도나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차츰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국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남에는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서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전은 영하 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영남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